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인물의 초상화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분은 누구인지 이미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또는 알더라도 이분의 얼굴만 보고 이분의 성격이 어떨지 한번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어때 보이시나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분의 초상화를 보고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깐깐하실 것 같다. 이런 인상이 확 듭니다. 뭔가 이렇게 자상하거나 따뜻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느낌보다는 뭔가 나를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쳐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까지 2시간에 걸쳐서 배울 건데요. 그만큼 한국사에서 정말 큰 비중, 큰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자, 다름 아닌 바로 흥선대원군인데요. 자, 이 흥선대원군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당시 조선의 상황을 알아보면 흥선대원군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흥선대원군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지를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랑 여기 역사부도 38쪽에서 19세기 국내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맨 마지막 조선 후기 정치 부분에서 붕당 정치가 이제 끝나고 완전히 끝나고 세도 정치가 등장했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이 세도 정치는 뭐 붕당, 서인, 동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지고 특정 가문,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소수의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왕조차도 이 가문의 힘에 밀려서 왕권이 약화가 되고 또 이 가문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재산을 쌓는 권력을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죠. 이제 관직을 돈을 받고 사고 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지방관들은요, 자신의 본전을 되찾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세금을 이용해서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용된 세금이 뭐다? 바로 삼정이다. 전정, 군정, 환곡을 묶어서 우리가 삼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백성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제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거치는 게 아니라 세금이 원래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도 아니라 안동김씨나 풍양조씨 같은 가문들의 뒤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있자니 정말 속이 터지죠. 그래서 못 살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일으키자. 뭐를?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가 있었다고 했죠. 자, 어때요? 듣기만 해도 이 당시 정치 상황 얼마나 어지럽고 백성들은 또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와중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고종입니다. 고종인데요. 당시 고종의 나이가 11살이었어요. 11살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학원도 좀 갔다가 숙제도 좀 했다가 굉장히 밝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나라의 정치적인 일,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 알 턱이 없겠죠. 그래서 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조선의 정치를 담당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오늘 배울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 할 때 여러분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흥선대원군은요,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아버지입니다.
왕의 친아버지. 이 얘기를 하자면 조금 복잡한데, 이제 고종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고종의 아버지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고종 전에 조선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철종입니다. 철종 때까지가 우리 세도정치 기간이라고 배웠잖아요. 자, 철종은 그런데 자식을 만들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돼요. 물려줄 아들이 없어진 거죠.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어지자 이제 먼 친척 중에 고종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원래 왕의 자리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세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서류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철종의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로 호적을 입양을 해가지고 철종의 아들로 왕위를 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한테는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신 거죠. 친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양아버지인 철종이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왕이 아버지가 두 명이고 왕의 친아버지를 우리는 대원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앞에 붙이는 흥선대원군은 이제 이하응이라고 하는 이 대원군만의 어떤 별명 같은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지만 왕의 친아버지로서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어린 아들이 이끌어갈 조선의 상황이 이렇게 어지러운 걸 보고 흥선대원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착잡하고, 내가 이렇게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게 된 이 시간 동안 조선을 좀 정리해야겠다. 조선을 좀 더 살기 좋게, 우리 아들이 다스리기 좋게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개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이쪽으로 가시면요, 선생님이 이미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19세기 후반 조선은 나라 안으로는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전국적인 농민 봉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나라 밖의 상황은 어땠냐면 나라 바깥으로 이양선이 자꾸 출몰합니다. 이양선이 뭐냐면 서양의 배를 뜻하는데요. 조선 사람들은 이 서양의 배가 조선에서 만든 배랑은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모양이 이상한 배라는 뜻에서 이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의 배가 자꾸 조선의 바닷가를 어슬렁어슬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서양이라는 곳에 가본 적도 없고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를 끌고, 그것도 모양도 이상하고 정말 거대한 배를 이끌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했겠죠.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약간 예시로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온라인 클래스 끝나고 학원을 가려고 집 밖을 나갔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동네에 웬 생전 처음 본 UFO가 딱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1번 신기하다, 2번 무섭다, 3번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 거예요. 조선 사람들도 서양의 배가 신기하긴 하지만 쟤네가 왜 왔지? 왜 온 거지? 말도 안 통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우리 마을에 온다고? 우리 나라에 온다고 하면 불안감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겠죠. 거기다가 17세기부터 청나라를 통해 들어왔던 천주교가 조선의 세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천주교 신자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주교, 이제 크리스트교의 한 종파인데요. 그 성당에 신부님 계시고 그 종교 아시죠? 자, 그런데 천주교 세력 확대가 왜 조선의 위기가 되느냐? 천주교에서는요, 조상에 대한 숭배를 금지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조상을 신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뭣도 지내면 안 된다, 제사도 지내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더해서 하느님 앞에 모든 사람은 어떻다,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조선에서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된 사회였는데요. 일단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숭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 제사가 중요해요. 거기다가 사회는 신분제 사회야.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상황과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회는 완전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조선에서는 조선이라는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사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겠죠.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라에서 어떤 법을 만들거나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명령을 내릴 때 이름은 고종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왕이 고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정은 실제로는 흥선대원군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죠. 자, 흥선대원군은요, 권력을 딱 장악하자마자 정말 나라를 싹 뜯어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던 세도 정치를 타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동 김씨 세력이나 풍양 조씨 세력을 다 몰아냅니다. 정치계에서 발을 들일 수 없게 유배를 보내거나 처형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빈자리를 누구로 채우냐면 그동안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에 밀려서 소외됐던 정치 세력이나 종친을 등용하는데요. 종친은 뭐냐면 왕의 아버지 쪽 친척이에요. 아버지 쪽 친척. 그러니까 자신의 뭐 동생이라든지 뭐 삼촌이라든지 사촌 같은 왕실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라 일을 같이 손을 잡고 끌어나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면요. 비변사를 축소해야 됩니다. 자, 이 비변사 중간고사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임시기구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기구로 성장했던 이 비변사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고요. 원래 조선의 정치를 담당했던 의정부와 그리고 삼군부를 부활시킵니다. 자, 비변사는 원래 군사를 담당하는 기구였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정치까지 담당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변사를 폐지한 이후에 정치는 의정부에서 담당하고요. 군사는 삼군부에서 담당하게 해서 나눠서 이제 권력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옛날 조선의 원래 정치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또 법전을 하나 편찬하시는데요. 대전 회통. 자, 대전 회통 나오니까 지금 누군가는 이걸 떠올리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바로 정조가 편찬한 대전 통편. 선생님도 헷갈리는데. 자, 대전 통편은 정조 때. 자, 대전 통편 이전에 영조가 편찬했던 법전은 뭡니까? 속대전이죠. 자, 속대전이 편찬되기 이전에 조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전 뭐였죠? 경국대전입니다. 언제 완성했다? 성종 때. 자, 그런데 이 법전이 만들어진 시기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먼저 성종 때는 지금 조선이 건국된 지 채 100년도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나라의 기본 틀을, 기본 제도와 질서를 잡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와 정조 그리고 흥선대원군 고종 때 편찬된 이 대전회통까지 이 세 법전은요. 법이 왜 이렇게 자주 만들어져?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법전을 자주 만들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나라의 변화가 빨랐다. 제도나 법이 빠르게 변화해서 좀 더 자주 법전을 편찬해야 됐고 그 말은 무엇이냐? 그만큼 조선의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법전을 편찬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변화하는 사회를 빠르게 발맞추기 위해서 좀 더 자주 법전을 편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전을 편찬해서 나라의 질서를 잡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업적이 나오죠. 바로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경복궁, 중건. 경복궁을 다시 짓는다는 뜻인데요. 왜 다시 짓죠? 언제 불탔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고 완전 잿더미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궁궐을 제대로 지을 만한 어떤 상황도 안 됐고, 인조 때 바로 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궁궐을 다시 지을 수가 없어서 원래 지어놨던 경복궁 옆에 창덕궁이나 창경궁이나 그 다음에 경운궁 같은 그 주변 궁궐들을 왕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창덕궁이나 창경궁도 궁궐이긴 하지만 조선 제1의 궁궐은 아니거든요. 원래 집은 경복궁인데 거기가 불타서 옆집으로 좀 작은 집으로 옮긴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생각하죠. 왕실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아직 살아있다, 왕권이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왕이 떳떳하게 본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1궁궐인 경복궁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한 겁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자, 경복궁 짓는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 기부금 좀 내세요. 양반들이나 백성들한테 기부금을 걷게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거치기도 하고 또 계획한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경복궁을 짓는 과정에서 계속 중간중간에 사고가 일어나서 불이 여러 번 나거든요. 그래서 불 타면 또 다시 재료 사다가 다시 짓고, 또 불 타면 또 재료 사다가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처음 계획보다 많이 들어가면서 이 원납전이 나중에는 강제로 징수를 하게 돼요. 기부금이라는 건 원래 좋은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돈인데 나중에는 백성들한테 이제 강제로 마치 세금처럼 뜯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당백전이 뭐냐면 요렇게 생긴 그 동전인데 이게 기존의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평통보가 하나당 100원이라고 하면 이 당백전은 10,000원짜리 동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10,000원짜리 동전이 시중에 풀려버리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됩니다. 너도 나도 10,000원짜리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연필이 옛날에 이렇게 있었어요. 연필이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 상평통보 하나였어. 100원짜리였어. 근데 이제 당백전이 풀리면서 이제 10,000원짜리 동전이 풀린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돈이 너무 많아졌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살 때 옛날에는 100원이면 샀었는데 이제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돈이 많이 도네. 그럼 가격을 좀 올려도 되겠네. 1,000원이어도 사람들이 이걸 살 수 있게 된 거야. 이 돈이 풀리니까.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이 10배, 100배로 치솟으니까 살기가 힘들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사대문 안으로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으로 왔다 갔다 할 때 통행세를 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는 너 돈 내기 싫으면 와서 노동해라. 일을 해가지고 몸으로 때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게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경복궁 타령인데요. 경복궁 타령 쭉 읽어보시면 조선 팔도 조탄 나무는 경복궁 짓느라 다 들어간다. 내가 떠나니까 네가 운다. 나 다녀올 동안 넌 수절을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노래를 하는 화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입장이냐면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노동을 하러 가는 남성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공사가 끝나야지 집에 돌아오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갔다 올 동안 너는 누구냐면 자신의 부인이죠. 부인한테 바람 피지 말고 잘 살고 있어라 라고 합니다.
언제 끝나서 가리던 가족을 만나볼까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도 자기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나라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이 공사가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해서 불이 나서 계속 다시 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경복궁 다시 짓는데 하면서 너도 나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서 이제 노동을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공사가 언제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도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도 정치를 없애고 비변사 혁파하고 의정부를 부활하고 대전 회통 편찬, 경복궁 중건,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강화하기 위해서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역사보도에서 보시면 세도 정치 때문에 왕권이 약화된 걸 왕권 강화를 위해서 강화를 통해서 이제 극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이런 저항,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농민봉기를 일으키니까 뭘 해야 돼?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이시는데요. 한번 학습지에서 정리해 볼게요.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바로 삼정의 문란이었죠. 이 삼정, 전정, 군정, 환곡이었는데요.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정을 개혁하는데요. 전정은 토지세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은결이라고 해서 탈세를 목적으로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부과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사람들이 생겨요.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 세금 부과 목록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세금이 제대로 안 고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뜯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은 완전 안 내고 돈을 이렇게 뇌물을 줘가지고 세금 대상에서 빠지고 떳떳하게 정말 솔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2배, 3배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찾아내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군정. 그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하잖아요. 2개 내던 걸 1개로 줄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군포 2필을 내던 걸 1필씩만 내도록 해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 거였는데 근데 이건 사실 근본적인 개혁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내민 카드가 뭐냐면 바로 호포제입니다. 호포제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호가 뭐냐면 집 호자입니다. 집집마다 군포를 내게 하는 거죠. 군포를 내는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집으로 변경한 겁니다. 자, 집에는 누가 살죠? 가난한 백성들도 살고요. 일반 평민들도 살고요. 양반들도 삽니다. 그래서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내게 한 거야. 기존의 균역법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징수를 하는데 징수에서 2포에서 1포로만 줄여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에는 양반들은 면세 특권을 가졌어요. 양반들은 세금을 면제해줘.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백성들만 자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선택한 방법은 양반들한테 세금을 어떻게 내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집집마다 내게 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봐. 원래 안 내던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양반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입장에서는 좋다, 찬성할까요? 가난한 백성들, 일반 평민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볼게요. 호포제 실시 보시면
양반 가문, 충신 가문, 효자 및 연려 가문, 과거 급제자, 현직 관리는 전부 군포가 면제되었다. 대원군이 의연히 단행하여 군포를 혁파하고 호포를 징수해서 귀천 없이 국세를 고르게 부담하니 폐단이 한꺼번에 정리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당시 호포제 실시 전과 호포제 실시 후에 군포 부담층의 변화를 보시면요. 면제층 양반, 면제층 노비들도 세금 안 내잖아요. 이 총 3,100호 중에 3,100집 중에서 세금을 내는 건 15%밖에 안 된 거야. 그런데 호포제를 실시하니까 3,137호 중에서 74%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의 양도 많아지게 되고요. 원래 내던 사람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죠. 똑같은 양의 세금을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눠서 내는 거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굉장한 환영을 받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환곡의 개혁 보시면요. 사창제를 실시했는데요. 이 환곡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환곡이란 무엇이냐? 원래는 세금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원래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건 세금이 아니라 뭐냐면 나라에서 봄에 보릿고개라고 하죠. 가을에 추수해서 이제 그걸 저장해 놨다가 백성들이 곡식을 1년 동안 먹는 건데 봄쯤 되면 이제 그 저장해 놨던 쌀이 떨어지고요. 이제 보리가 수확을 해야 되는 그 시기까지 그 사이에 식량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나라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쳐서 갚게 하는 걸 환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지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을마다 그 관청에 창고를 하나씩 만들고 거기에 쌀을 이렇게 쌓아둔 다음에 자, 가난한 사람들 와서 빌려가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관청에서 당시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을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금 내는 사람들이 없거나 백성들이 막 죽거나 세금이 잘 안 걷히면 부족한 세금을 이 창고에서 갖다가 쓴다고. 그러니까 이걸 메우기 위해서 갖다가 쓴 이 곡식을 메우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강제로 막 쌀을 빌려주고 세금처럼 그 쌀을 갚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래는 복지제도였는데 세금처럼 변하게 된 겁니다. 이게 또 백성들을 괴롭힌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번에는 식량이 안 부족해서 환곡 안 받아도 돼. 안 빌려도 되는데 그 관청에서 사또가 막 나한테 쌀을 억지로 막 빌려주는 거야. 안 받는다고 해도 막 빌려줘. 그래서 받고 나서 쌀자루를 열었더니 쌀이 아니라 막 모래랑 막 그 쌀 가루랑 막 그 쌀 껍데기랑 막 이렇게 섞여 있어. 근데 나중에 갚을 때는 완전한 쌀로 갚아야 되는 거지. 이런 부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는 이거를 환곡을 국가에서 운영하지 말고 주민자치로 운영하자라고 바꾼 겁니다. 이 사창할 때 사가 개인사거든요. 뭐 사생활, 뭐 사유재산 할 때 그 사자인데 개인이 창고를 운영하게 해서 그 탐관오리들이 이 환곡 가지고 백성들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그 제도를 사창제도라고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고종실록에 백성이 매우 싫어하는 것은 환곡보다 더한 것이 없지만 갑자기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주자가 이르기를 사창은 그 관리를 백성들이 맡기 때문에 아전들, 여기서 말한 아전들은 탐관오리들이죠. 탐관오리들이 농간을 벌일 수 없어서 백성들이 모두 편리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창의 설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백성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원래 서원은요, 지방에 세워진
그 사립교육기관이에요. 그 사림들이 자기 고향에서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 마을의 똘똘한 어린이들 모아다가 자기 제자로 키우고요. 교육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 자신이 존경하는 돌아가신 유학자들을 그 서원에서 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그 붕당 정치가 심화되면서 변질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제사를 지낸다면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제사상을 막 차리라고 하는 거야. 돈을 갖다 바쳐라. 제사 차려야 되니까. 너네가 지금 유교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는다는 거는 뭐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고요. 또 더군다나 서원은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서원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핑계로 막 온갖 부정부패들을 다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단행한 게 뭐냐면, 지금 전국에 서원이 너무 많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 걔네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600여 개 서원 중에 단 47개만 남기고 모두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당연히 누가 반발했을까요? 양반들이. 하지만 누군 좋아했다? 일반 백성들. 자, 요 내용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 선생님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흥선대원군의 어떤 성격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대원군이 명령을 내려서 나라 안에 서원을 죄다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내도록 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어떤 변이라도 있을까, 어떤 문제라도 생길까봐 이렇게 좀 이렇게 대원군을 말리죠. 선현의 제사를 받드는 거는 선비의 기풍을 기르는 것이므로 서원 철폐를 막아주세요. 이 명령은 걷어주세요라고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크게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선현께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았더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유교가 좋긴 한데, 우리 조선이 유교 국가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백성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유교를 만든 공자가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번 학습지에서는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어떤 개혁 정치를 했는지,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삼정의 개혁, 뭐 경복궁 중건, 서원 철폐 같은 내용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수능, 모의고사, 단골 출제고요. 당연히 시험에서도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흥선대원군이 바깥에서 찾아오는 서양 세력들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